살려주세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마지막으로 새어나오는 소리. 더 이상 버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찢어진 흰 블라우스, 맨발, 오른쪽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돌계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40대쯤 됐을까? 평소엔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이 계단까지 기어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품에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쓰러지면서도 그것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쌀을 씻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0m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숨소리가 왔습니다. 숨소리가 두 개였는데 리듬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쫓는 사람의 숨이었고 하나는 쫓기는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진호에게 세상은 늘 이런 식으로 먼저 왔습니다. 눈이 없으니까요. 10년 전 작전 중에 섬광탄이 터졌고 그 빛이 망막을 태웠고 그 이후로 세상이 검어졌습니다. 그래서 진호는 귀로 보고 코로 보고 발바닥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뒤에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다고. 쌀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쓰러진 여자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때였습니다. 산길에서 쇠파이프 끄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빠르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리고 여유로웠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의 걸음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디로 숨든 결국 잡힌다고 그 확신이 걸음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가 무릎을 낮춰 쓰러진 여자 곁에 앉았습니다. 손등에 피가 굳어 있었고 손톱이 두 개 부러져 있었습니다. 도망치면서 어딘가를 잡으려다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손이 진호의 발치를 더듬으며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놓지 않으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담배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절에 들어오면서 담배를 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돌계단을 밟는 소리가 넓고 느렸습니다. 공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걷는 사람, 이 자리에서 뭔가를 끝내고 내려갈 작정으로 올라온 사람이라는 것을 진호는 걸음 소리만으로 알았습니다. 사방을 한번 훑더니 쓰러진 여자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진호에게로 걸어왔습니다. 뭐야? 여기 영감함 못 보는 병신이야? 낮고 두꺼운 목소리였습니다. 위협이 따로 없어도 그 자체로 위협이 되는 목소리.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쓰러진 여자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야, 거기서. 손가락으로 담배를 튕겼습니다. 불붙은 담배꽁초가 진호의 발치 돌 위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낡은 집신 위로 튀었습니다. 그 여자, 우리 물건이야. 좋은 말 할 때 비켜. 안 그러면 이 절간을 영감 무덤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물건. 진호의 귀가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사람을 물건이라 부르는 자들을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상대로 삶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산에 올라온 지 10년이었는데 그 세계가 지금 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물러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이곳은 부처님 전입니다. 이 마당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향해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무 뒤에 서 있던 부하 셋이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법당 계단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동하더니 거기 모셔진 작은 석조 보살상을 발끝으로 툭 밀었습니다. 보살상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호도 멈췄습니다. 눈이 있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눈이 없으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소리 이후로 진호의 몸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쓰러진 채로 바닥에 있던 서연은 느꼈습니다. 바람이 바뀐 것처럼, 온도가 내려간 것처럼 10년이었습니다. 이 마당에 올라온 첫날부터 저 보살상의 자리를 진호는 압니다. 새벽마다 그 앞에서 합장했고 비 오는 날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천을 둘렀습니다. 그게 진호가 참회를 흉내내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 보살상이 아무 이유도 없이 심심해서 차는 것처럼 깨진 것이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옆에 기대어 있던 대나무 빗자루를 손끝으로 더듬어 잡았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살생을 피하려 했거늘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경고도 아닌 지금 자신이 내려놓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상처를 향한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호가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상철이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부하를 향해 다시 고갯짓을 했습니다. 치워. 두 명이 진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눈먼 늙은이 하나를 치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먹 한 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팔을 올리며 진호의 관자놀이를 향해 주먹을 뻗었는데 그 주먹이 닿아야 할 자리에 진호의 머리가 없었습니다.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한다는 건 뭔가를 보거나 느끼고 반응한다는 뜻인데 진호의 몸은 그 주먹이 오기 전에 이미 15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만으로 방향과 속도와 높이를 읽은 것입니다. 주먹이 허공을 치는 동안 진호의 손이 올라갔고 빗자루 손잡이 끝이 남자의 목골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소리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접혔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을 때 진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요. 대신 발바닥이 먼저 알았습니다. 돌마당에서 올라오는 진동, 무게와 속도와 방향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고 진호가 오른쪽으로 한 발 비켜서자 남자의 돌진이 허공을 가르며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빗자루가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무릎 뒤를 찍는 소리, 뼈가 아닌 힘줄이 충격을 받는 소리, 그리고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차례로 났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상철의 입에서 담배가 떨어졌습니다. 진호는 빗자루를 원래 자리에 조용히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합장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 고요한 얼굴로 가주십시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상철이 굳은 채로 진호를 다시 봤습니다. 눈이 없는 얼굴, 어디를 바라보는지 알 수 없는 얼굴. 그런데 그 고요함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공포도 아닌 그 둘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은 것이 그 안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지만 상철은 그걸 자신도 몰랐습니다. 야 이씨, 재밌는 영감이네. 그리고 왼손이 올라갔습니다. 쓰러진 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장.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채가 뿌리째 뽑히는 것 같은 통증이었는데 상철은 그 비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손에 힘을 더 줬습니다. 서연의 몸이 땅에서 반쯤 끌려 올라가는 자세가 됐고 찢어진 옆구리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붉어졌습니다. 진호의 귀가 그 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리라는 건 단순히 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터져나오는 소리냐에 따라 결이 다릅니다. 공포로 지르는 비명이 있고, 고통으로 지르는 비명이 있고, 포기 직전에 지르는 비명이 있는데, 방금 서연이 낸 소리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진호의 귀를 지나 어딘가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오래전에도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전 중이었습니다. 인질이 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진호는 규정상 먼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작전 전체가 무너진다고 상부가 그렇게 했고 진호는 그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 아이는 살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그 이후로 그 소리를 꿈에서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 없습니다. 이 산에 올라온 뒤로도 새벽에 법당 마루에 이마를 대고 있으면 그 소리가 귓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 소리가 꿈이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서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물건이야. 상철이 말했습니다. 서연의 머리채를 쥔 채로 진호를 향해. 물건. 진호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얼굴에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달라졌습니다. 손끝부터 아주 조금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빗자루를 잡고 불상을 닦고 쌀을 씻던 손이 다른 것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놔주십시오. 진호가 말했습니다. 뭐? 그분 놔주시라고요. 상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한 번 더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다시 소리가 새어나왔는데 이번엔 비명도 아니고 신음도 아닌 이를 악무는 소리였습니다. 쓰러지지 않겠다는, 그래도 여기서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것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먼 영감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협박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저리 비켜. 그러면 영감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 여자만 데려가면 우리 볼 일 없어. 안 그러면 이 절간을 영감 무덤으로 만드는 거야. 알아들어? 진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부하들은 상철 뒤에 서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연은 머리채가 잡힌 채로 숨을 참고 있었고 진호는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내려다보는 표정이 어떤 것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순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상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줄 게 있어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거 USB요. 우리 회사 자금 흐름 전체 담겨 있는 거. 제가 꺼낼 테니까 손 놔줘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의 계산이 돌아가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USB가 없어지면 서연도 증거가 없어지고 서연이 없어지면 더더욱 상관없고 어차피 둘 다 처리할 작정으로 올라온 것이었지만 그래도 순서는 USB가 먼저였습니다. 어디다 숨겼어? 상철의 눈이 서연의 블라우스 앞서프로 향했습니다. 제가 꺼낼게요. 직접 꺼내게 해줘요. 상철이 씩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손을 놔줬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손을 가슴 안쪽으로 집어넣으려는 그 순간 진호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분이 직접 내드릴 테니 손을 내리십시오. 상철이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또 이 영감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호는 상철과 서연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없이 서두르지 않고 당당하게. 그 걸음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의 걸음처럼 보였는데 사실 진호는 지금 무서웠습니다. 총 냄새가 납니다.
허리춤에 금속 냄새가 나는 사람이 2명, 왼쪽과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총은 소리를 읽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총알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늦습니다. 무서운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고갯짓을 했습니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세 방향에서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리 반응이 빨라도 하나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틀리지 않는 상대라면 그 다음 10초 동안 벌어진 일을 서연은 나중에 몇 번을 되새겨도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는데 진호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피한 것도 아니고 물러선 것도 아닌데 몸이 그 세 방향 사이 어딘가에 있었고 세 사람의 주먹과 발이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진호의 손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한 명씩 소리도 없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쓰러진다는 표현보다는 접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그런 방식으로 쓰러졌습니다. 3명이 모두 누웠습니다. 진호의 숨이 가빠지지 않았습니다. 승복 자락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땀도 없었습니다. 방금 심한 일을 한 사람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철이 뒤로 2발 물러섰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상철이 누군가에게 뒤로 물러선 것이 그 사실을 상철 스스로도 알아챘는지 허리를 세우고 인상을 찌푸리며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고요한 얼굴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어째서인지 눈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상철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상철이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올라와.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당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처리가 아니라는 신호였으니까요. 산 아래 대기하던 인원 전부를 부르는 것, 그건 이 노인 하나를 치우는 게 아니라 이 산 전체를 포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 진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몇 명이에요? 진호가 낮게 답했습니다. 20명쯤 됩니다. 서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길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진호는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빗방울을 느꼈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눈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옵니다. 곧 많이. 진호는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저를 따라오십시오. 소리 내지 마시고. 3장. 진호의 손이 서연의 손목을 이끌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연은 그 손을 따라가면서 한 번도 발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돌이 튀어나온 곳, 턱이 진 곳, 젖은 이끼가 깔린 곳을 진호가 정확히 피해서 걸었고 서연은 그저 그 손에 실려가듯 움직였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이 눈 있는 사람을 이끄는 것이 이 마당에서만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법당을 지나 뒤편으로 들어서자 장독대가 나왔습니다.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를 진호가 막힘없이 통과했고 석축 아래 낮은 곳에 이르렀을 때 진호의 손이 담쟁이 덩굴을 짚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그냥 벽이었습니다. 20년은 됐을 담쟁이가 빽빽하게 덮고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냥 오래된 절집 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호의 손이 그 담쟁이 안쪽을 더듬더니 소리 없이 빗장을 밀었습니다. 문이었습니다.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땅 아래에서 나오는 차갑고 묵은 공기였습니다.
내려가세요. 계단이 12개입니다. 마지막 계단 끝에 납작한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서연이 어둠 속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도 없고 달빛도 닿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둠이 그냥 어두운 것이었을 때의 이야기였고 지금 이 어둠은 달랐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밤 속에서 땅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있어야 해요? 제가 신호를 드릴 때까지요. 신호가 뭔데요? 알게 됩니다. 서연이 진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없는 얼굴.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숨기는 사람도 아니고 안심시키려고 꾸미는 사람도 아닌 그냥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 둘. 계단이 좁고 가팔랐지만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내려갔습니다. 12번째 발이 닿는 곳에 납작한 돌이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였습니다. 진호가 문을 닫았습니다. 빗장 잠기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숨을 고르려 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쑤셨고 머리채가 뽑힐 뻔했던 자리가 아팠고 맨발 발바닥에서 피가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서연은 평생 뭔가를 해왔습니다. 20살에 아버지가 쓰러졌고 23세 아버지 자리를 대신 앉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손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릴 때마다 배신이 있을 때마다 혼자 버텨왔습니다. 그게 서연이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서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품 안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놓지 않겠다고, 이것만큼은 지키겠다고, 이걸 위해 여기까지 도망쳐 왔으니까. 위에서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사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 욕설이 섞인 고함, 쇠파이프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법당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차례로 났습니다. 진호는 처마 밑에 서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법당 안에 셋, 종각 쪽에 둘, 장독대 주변에 넷, 나머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흩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석축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담쟁이 방향이었습니다. 진호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담쟁이 쪽으로 향하는 그 남자의 걸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의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뒤지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문제였습니다. 의심을 갖고 가는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서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진호가 장독대 옆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의도적이었습니다. 손전등 2개가 진호 쪽으로 쏠렸고 담쟁이 쪽으로 향하던 남자의 걸음이 멈추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진호를 향해 돌아선 것입니다. 야, 거기 있었네. 영감. 남자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면서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늙은 공양주가 마당 한쪽에 서 있는 것처럼.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어올리는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산길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커졌습니다. 조폭들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쇠파이프를 들었던 손이 내려갔고 욕설이 끊겼습니다. 상철도 돌아봤습니다.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서연은 석굴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찰이다. 숨을 죽이던 입에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몸이 버텨오다 비로소 무너지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가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올라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사람은 지역 경찰서장이었습니다. 55세, 제복을 입고 있었고 부하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마당을 훑어보더니 상철에게 걸어갔습니다. 진호는 그 걸음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장이 걷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이 상황에 올라온 경찰이라면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20명 넘게 있는 곳에 올라온 것이니까요. 긴장하면 걸음이 달라집니다. 짧아지거나 조심스러워지거나. 그런데 이 사람의 걸음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런 자리를 여러 번 함께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상철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낮은 소리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마당 소음이 있어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진호의 귀는 달랐습니다. 아직 못 잡았어? 예. 어디 숨겼는지. 내일까지라고 했잖아. 위에서 빨리 처리하래. 알겠습니다, 서장님. 진호는 그 대화를 끊어들으면서 속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온 것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 편이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이미 막혔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지시를 내리고 있고 경찰서장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산 전체가 포위된 것입니다. 서연은 저 아래 어둠 속에서 아직 경찰이 왔다는 것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호는 빗속에 서서 그것을 압니다. 그 안도가 얼마나 짧게 끝날 것인지를. 빗방울이 승복 어깨를 적셨습니다. 진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안에서 이 사찰 전체의 지형이 그려졌습니다. 법당, 종각, 장독대, 석축, 처마, 기와지붕, 그리고 지금 이 마당 안에 있는 20명의 위치. 비가 그 모든 것 위에 고르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눈먼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숨을 곳도 없고 나갈 곳도 없다고. 방 안으로 들어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이었지만 진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손이 방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함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이 함을 열지 않은 지, 이것만큼은 열지 않겠다고 이 산에 올라오던 날 스스로와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열면 자신이 무엇인지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공양주로 살면서 잊어가고 있던 것이 이것을 손에 쥐는 순간 돌아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무함 뚜껑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무가 오래되어 차가운 것인지 아니면 안에 있는 것이 차가운 것인지. 진호는 그 냉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지금 저 아래 석굴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을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작전 중에 소리를 지르던 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무서운데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나중에 서연에게 할 말을 진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자신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지팡이가 나무함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때가 타 검어진 손잡이. 진호의 손이 그것을 감쌌습니다. 오래된 기억처럼 손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조폭들의 욕설 소리, 손전등이 마당을 쓸어내는 소리, 담쟁이 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나는 소리. 진호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사장, 비가 제대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에서 낙숫물이 쏟아지고 기와 위에서 빗방울이 튀고 마당 돌바닥이 빗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빗줄기 속에서 흔들렸고 조폭들이 하나둘 욕설을 내뱉으며 처마 밑으로 피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까지 구석구석 뒤질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포위했으니까, 어차피 나갈 곳이 없으니까 비 좀 피하다가 몰아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철만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빗속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지 않다는 것을 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먼 영감에게 불빛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불빛이 없으면 안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창문으로 실루엣이 비치지도 않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끌고 나와. 상철이 부하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진호의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손전등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낡은 이불, 나무함, 밥그릇 하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없는데요? 남자의 말이 마당에 퍼지는 순간 기와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지붕 위에 있던 남자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기와 위에서 중심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떨어지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은 앞으로 쏠리는데 이 남자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뒤에서 무언가가 당긴 것이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손전등들이 지붕 위로 쏠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빗줄기뿐이었습니다. 방금 뭔가 지나갔잖아. 어디? 어디야? 진호는 처마와 처마 사이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처마 밑은 비가 닿지 않는 구간입니다. 비가 닿지 않으면 진호가 거기에 있어도 빗방울 지도에서 진호만 보이지 않습니다. 손전등이 훑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사람들이 빛으로 찾는 동안 진호는 소리로 이미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빗방울이 모든 것에 닿습니다. 기와에 닿는 소리, 돌에 닿는 소리, 나무에 닿는 소리, 그리고 사람 몸에 닿는 소리가 전부 다릅니다. 사람 몸 위에 떨어진 빗방울은 흡수됩니다. 짧게 죽는 소리가 납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마당 안에 있다면 빗방울이 그들 각각의 위치를 소리로 그려줍니다. 진호에게 비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였습니다. 법당 왼쪽 기둥 뒤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처마 그늘을 따라 빗줄기 밖으로 소리 없이 남자의 뒤에 닿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초였습니다. 지팡이 끝에서 가는 와이어가 풀려나왔고 남자의 두 발목을 묶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 전에 기둥에 등이 닿았고 그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쓰러지는 소리가 나기 전에 진호는 이미 다음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쪽이었습니다. 3명이 장독 사이에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는 것인지 진호를 찾는 것인지 이제 자신들도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이 장독 사이를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옆에 있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야, 방금 저기 뭔가 있지 않았어? 어디? 저 장독 뒤. 남자가 장독 뒤를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안도하며 돌아서는 순간 진호의 손이 남자의 뒷목 아래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정신을 잃기까지 4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소리 없이 장독 옆에 기댔고 나머지 2명이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기 전에 진호는 두 번째 남자의 발등 위 특정 지점을 밟았습니다. 비명 대신 숨이 막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3명 중 마지막 남자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손전등들이 일제히 장독대로 쏟아졌습니다. 10개가 넘는 불빛이 한꺼번에 그 방향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쓰러진 2명과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는 남자 1명만 있었습니다. 진호는 없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조폭들은 이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먼 노인 하나와 여자 하나 그리고 사찰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20명 넘게 올라왔는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면 없고 소리가 나면 없고 뭔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뒤에서 오는 인기척에 반사적으로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돌아보니 자신이 때린 것은 진호가 아니라 옆에 서 있던 동료였습니다. 동료가 관자놀이를 감싸쥐고 쓰러졌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비추면서 오히려 눈이 부셨고 그 눈부심 속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야야야야. 진정해. 서로 치지 마. 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진호의 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떨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떨렸다는 것을 상철 스스로도 알아챘는지 바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렸습니다. 진호는 처마 그늘 안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22명이었는데 지금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6명이었습니다. 박기태 서장은 자신의 순찰차 옆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고 상철은 마당 중앙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남자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빠르게 쏟아지는 숨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치고는 너무 고른 숨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서운데도 숨을 고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진호는 압니다. 포기한 사람과 버티는 사람의 숨은 다르니까요. 진호는 그 남자를 기억해뒀습니다.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는데 남자가 갑자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내뱉는 것이었는데 진호의 귀에 닿았습니다. 제발 빨리 끝나라. 진호가 멈췄습니다. 그 말의 결이 달랐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방향이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상철 편으로 서 있지만 마음은 그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진호가 남은 4명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각 뒤에 2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종각 옆 돌길을 밟을 때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피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으니까요. 맨발이 돌의 감촉을 읽으면서 웅덩이와 마른 돌의 경계를 더듬었습니다. 신발을 벗은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맨발은 발바닥 전체로 땅을 읽습니다. 어느 돌이 단단하고 어느 돌이 흔들리는지,
어느 쪽에 물이 있는지 빗속에서도 맨발이 더 정확합니다. 종각 뒤 2명을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2명이 허둥지둥 상철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공포가 이미 그들의 판단력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상철 옆에 붙어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 두 남자가 상철 양옆에 서서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췄습니다. 빗줄기만 흔들렸습니다. 박기태 서장이 상철에게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진호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상철이 이거 장난 아닌데. 저 영감 뭔가 있어. 닥쳐요. 아니, 진짜로. 어디서 저런 놈이 나타나? 우리 사람이 이렇게 됐잖아. 닥치라고요. 상철이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쓰러진 사람들, 흩어진 손전등들, 빗속에서 흔들리는 불빛들, 그리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눈먼 노인. 상철의 눈이 법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석굴 입구 쪽이었습니다. 서연이 거기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담쟁이 벽 쪽을 아까부터 눈여겨봤는데 그쪽에 가려다 막혔던 것이 계속 걸렸습니다. 상철이 남은 부하 2명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저쪽 담쟁이 다 걷어내. 2명이 담쟁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처마 그늘 안에서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쟁이 방향이었습니다. 이번엔 의심을 갖고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아까처럼 우연히 지나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이 결론을 낸 것입니다. 진호의 손이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담쟁이를 걷어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문을 발견하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안에서 서연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진호가 처마 그늘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마당 한가운데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 거기에 불빛이 없으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철이 뭔가를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호가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를 맞으며 눈 없는 얼굴로. 담쟁이 쪽으로 걸어가던 2 부하의 등 뒤 방향이었습니다. 거기 있었네. 상철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아까의 떨림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심 같은 것. 이제 직접 끝내겠다는. 저 담쟁이 걷어내. 상철이 다시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영감, 이번엔 주먹이 아니야. 진호는 빗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권총 소리가 났습니다. 격발이 아니라 탄이 장전되는 소리였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금속음이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진호의 귀가 그 소리의 방향과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7m. 상철의 키와 팔 길이를 감안하면 총구가 향하는 방향은 진호의 가슴 높이였습니다. 총은 소리를 읽어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담쟁이 쪽 부하들이 덩굴을 걷어내기 시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빗물을 잔뜩 머금은 줄기들이 뜯겨나가는 소리. 진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 선택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쟁이 쪽으로 움직이면 총을 맞고 가만히 있으면 서연이 발각됩니다. 그때 진호의 귀에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 옆에 서 있던 그 남자, 아까부터 숨을 고르고 있던 그 남자의 숨이었습니다.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무서운데도 버티는 사람이 마지막 결심을 할 때 내는 숨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숨소리를 듣고 기다렸습니다. 상철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렸습니다. 5장. 도일은 조폭이 된 지 6개월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부름이나 하고 차나 몰고 얼굴만 비추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석 달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날 상철이 그에게 처음으로 다른 일을 시켰고 도일은 그날 이후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상철이 모르는 곳에 무언가를 모았습니다. 거래 장부 사진, 현금 전달 현장 영상, 박기태 서장이 상철에게 전화하는 녹음 파일들. 어디다 쓸지는 몰랐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단위 경찰 수사팀이었습니다. 도일이 먼저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이 먼저 그를 찾아냈습니다. 도일이 모아온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이 그 작전의 날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도일이 신호를 보내면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 상황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도일은 상철 옆에 서서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쓰러진 동료들, 손전등 불빛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눈먼 노인. 상철이 총을 들어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도일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았습니다. 총이 발사되면 진호가 맞습니다. 진호가 맞으면 서연을 숨긴 곳을 아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서연이 없어지면 USB가 없어지고 USB가 없어지면 수사팀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흑성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일이 모아온 장부와 서연의 USB가 합쳐져야 한다고 수사팀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산이 끝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상철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도일의 팔꿈치가 상철의 명치를 박았습니다. 세게 쳤습니다. 망설임 없이. 상철의 몸이 0.3초 흔들렸고 총구가 틀어졌습니다. 총성이 났습니다. 빗소리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였는데 총알이 진호의 왼쪽 귀 옆을 스쳐 지나가며 법당 문설주에 박혔습니다.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상철이 도일을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을 확인하는 순간에 사람이 짓는 표정, 아직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감정이 늦게 올라오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너. 한 글자였습니다. 그 한 글자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도일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도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똑바로 했습니다.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요, 형. 상철의 얼굴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것이 표정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상철이 권총 손잡이를 도일의 관자놀이에 내리쳤습니다. 도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돌바닥에 무릎이 박혔고 머리 옆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일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상철이 도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어디서 나한테? 그러나 그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나고 도일이 쓰러지고 상철이 도일을 잡는 그 짧은 혼란 속에서 진호의 두 발이 이미 세 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처마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빗속에 완전히 노출된 채로 걷고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걸음, 5걸음. 상철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진호가 두 걸음 앞이었습니다. 상철이 총을 다시 들어 올리려 했는데 그러려면 도일의 멱살을 놔야 했고 놓는 순간 도일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0.5초의 계산이 늦었습니다. 진호의 오른손이 지팡이 손잡이를 비틀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건조한 금속음이었는데 지팡이 끝에서 얇고 긴 날이 3인치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이 상철의 목 아래 1cm에 닿는 것은 상철이 다음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먼저였습니다. 멈춤이었습니다. 상철이 굳었습니다. 도일의 멱살을 쥔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총을 든 팔이 내려갔습니다. 목의 피부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상철이 지금까지 느껴본 것들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현실이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쳐봐. 상철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목에 날이 닿은 채로 그 자세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상철은 했습니다. 어차피 눈도 안 보이잖아. 제대로 찌를 수나 있어?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죽이면 조직 전체가 당신 없애러 온다고. 이 절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아? 이거 끝이 없어, 영감. 빗소리 사이로 상철의 숨이 들렸습니다. 빠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숨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들키지 않으려는 숨. 진호는 그 숨에서 지금 상철이 어느 쪽으로 계산을 굴리고 있는지를 읽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고 있는 숨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산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상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시발. 그렇군요. 진호의 날이 목에서 떨어졌습니다. 상철이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날이 목에서 떨어졌다는 건 압박이 풀렸다는 뜻이었고 그 순간 반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철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총을 올리고 방아쇠를 당기면 된다고. 그러나 진호의 지팡이 손잡이가 먼저였습니다. 날카로운 끝이 아니라 단단한 손잡이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철의 오른 무릎 안쪽을 정확히 쳤습니다.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힘줄이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른 무릎이 꺾이며 한쪽이 무너졌고 권총이 빗물에 젖은 돌 위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진호가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왼쪽 무릎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정확도로 상철이 두 무릎으로 돌바닥에 꿀렸습니다. 두 손이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빗물이 상철의 얼굴을 타고 내렸는데 그게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이를 악물며 진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올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진호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상철의 눈높이까지 내려왔습니다. 눈이 없는 얼굴이 상철의 얼굴 바로 앞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숨이 섞였습니다. 너 같은 놈에겐 피를 묻힐 가치도 없다. 조용하고 선명한 문장이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상철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처럼 자신이 작아진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보지도 않고 그 말을 했을 때 상철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일이 빗속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고 관자놀이에서도 피가 흘렀는데 그것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올라오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불빛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손전등이 아니었습니다. 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다시 울렸는데 아까 박기태 서장이 끌고 온 사이렌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이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타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박기태 서장이 도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일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봤습니다. 서장의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짓을... 서장님, 도일이 서장을 봤습니다. 저 석 달 동안 모았어요. 서장님이 상철이 형한테 전화하는 것도 현금 받는 것도 다요. 박기태가 도일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지팡이가 조용히 서장의 발목 앞에 놓였습니다. 서장이 걸려 넘어지며 돌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진호는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있으실 테니까요. 수사팀 차들이 사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마당을 가로질러 쏟아졌고 그 빛 속에 쓰러진 사람들과 무릎 꿇은 상철과 넘어진 서장과 빛 속에 서 있는 진호와 도일이 들어왔습니다. 진호는 석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쟁이 문 앞에 서서 빗장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내려오셔도 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진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 둘, 셋. 12번째 계단에서 멈추는 발소리. 서연이 입구에 서서 마당을 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수사팀 요원들, 무릎 꿇은 상철, 쓰러진 조폭들, 비에 젖은 마당. 서연의 눈에 물기가 찼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다리가 먼저 풀렸습니다. 입구 돌계단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품 안에 USB를 여전히 꽉 쥔 채로 진호가 그 옆에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비가 진호의 승복을 적셨고 처마 밑에 있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젖었는데 진호는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서연이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총소리 들었어요. 빗나갔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짧은 말들이 빗소리 사이로 오갔습니다. 설명도 없고 과장도 없는 그냥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들이 쌓이면서 서연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됐습니다. 서연이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손 위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USB가 젖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수입니다. 뜻밖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발소리로 압니다. 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고 도망치는 사람은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도 그것을 감싸려 했으니까 물에 약한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서연이 잠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눈이 없는 게 맞아요? 진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빗속에 서서 마당 쪽을 향했습니다. 눈이 없는 얼굴이 수사팀이 상처를 일으켜 세우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비에 완전히 젖은 회색 승복, 지팡이를 짚은 손, 눈이 없는 얼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마당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들은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이 부셔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이 전부를 듣고 전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USB를 다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돌계단을 딛고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6장. 비가 그쳤습니다. 언제 그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이 마당을 정리하는 동안 어느 순간 빗소리가 없어졌고 처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더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욕설과 쇠파이프 소리와 빗줄기가 전부 사라지고 나자 세상이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법당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팀 요원들이 쓰러진 사람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수갑으로 채우고 박기태, 서장을 차에 태우는 동안 진호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젖은 승복 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서연이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수사팀 차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진호의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 없지만 그 방향으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젖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서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좀 더 단단하게 여며줬습니다. 진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소용없겠다는 것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편한 것인지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같은 처마 밑을 나눌 수 있는 거리. 두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수사팀이 움직이는 소리, 무전기 소리, 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CFO가 공범이었어요. 진호가 듣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인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회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흑성파 돈을 3년 동안 우리 회사 계좌를 통해 세탁했어요. 저는 몰랐고요.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6개월 전에 알게 됐을 때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혼자 확인했어요. 3달 동안 매일 밤 회사 서버에서 파일을 뽑아서 숫자들을 맞춰보면서 서연의 손이 USB를 쥔 채로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확인이 됐을 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회사가 무너질까봐가 아니라 내가 20년 동안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진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고 도망치셨습니까? 경찰에 갔더니 박기태 서장이 처리하는 관할이었어요. 오늘 결과 보셨잖아요. 그렇군요. 검찰에도 연락했어요. 담당 검사가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CFO가 흑성파에 제 동선을 넘겼어요. 어젯밤부터 쫓기기 시작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서연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숨이었는데 그것을 다 내뱉고 나서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당 안쪽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20년 된 나무 문짝이 삐걱이는 소리, 장독대 뚜껑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 진호는 이 사찰의 모든 소리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익숙한 소리들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오늘 밤 이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이 소리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혼자 6개월을 버텼으면 충분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서연이 진호를 봤습니다. 칭찬이에요? 사실입니다.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웃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진호가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웃음이라는 것을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긴장하다가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을 때 나오는 웃음은 그 결이 다르니까요. 마당 쪽에서 도일이 걸어왔습니다. 관자놀이의 상처를 거즈로 붙인 상태였습니다. 두 무릎에 빗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빗속에 넘어졌을 때 긁힌 손바닥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진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이는 인사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일 쪽으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제가 맞았습니다. 감사한 쪽은 저입니다. 도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는데 울었는지 빗물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도일의 앞날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요. 한동안은 신변 보호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잘 됐군요. 무섭습니다. 도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감추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진호가 답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괜찮을 것이라거나 잘 될 것이라거나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말.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오히려 도일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무섭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그 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도일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수사팀 담당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USB를 건네받고 현장 진술을 간단히 받고 서연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깊어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서연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술 좀 받아도 될까요? 나중에 오십시오. 진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은 마당을 쓸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잠깐 진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반박할 수 없는 이유였으니까요. 진호가 일어났습니다. 담요를 처마 기둥에 걸어두고 빗자루를 찾았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는 빗자루였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총이 날아들고 조폭 22명을 상대한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당 쓰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마당을 쓸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괜찮습니다. 맨날 괜찮다고만 하네요. 진호가 잠깐 멈췄습니다. 발이 불편하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진호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진호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당 처마 안쪽을 향해 걸어가더니 거기 기대어 있던 빗자루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진호가 쓰는 방향과 서연이 쓰는 방향이 처음엔 달랐습니다. 서연이 이쪽을 쓸면 진호가 저쪽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진호가 먼저 방향을 잡으면 서연이 그것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맞아들어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박자가 맞아들어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돌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뜬 것은 아니었는데 어둠의 색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검던 것이 짙은 파란색이 되고 그 파란색이 조금씩 옅어지는. 서연이 마당을 쓸면서 부서진 보살상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상철의 부하가 발로 차서 깨진 그것이었습니다. 파편들이 계단 아래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빗자루를 잠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파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진호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멈추고 무릎이 돌에 닿는 소리가 나고
돌 파편이 돌 위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파편을 손에 모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당신이 저를 들여보내줬잖아요. 이유도 안 물어보고 도망치는 사람한테 이유 같은 거 물어볼 여유가 어딨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이유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살상의 왼쪽 눈이 남아있는 파편이었습니다. 그 눈이 이렇게 생겼군요. 서연이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다른 돌이었는데 그 눈이 보고 있는 방향이 없으면서 모든 방향인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됩니다. 서연이 파편을 손에 쥔 채로 진호를 봤습니다. 오래 걸려요? 서두르지 않으면 됩니다. 서연이 파편들을 한데 모아 계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일어나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수사팀 차들이 한 대씩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차가 사찰 입구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 지나자 새가 울었습니다. 한 마리였는데 잠깐 울다 멈췄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들이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숲이 살아났습니다. 진호의 귀에 그 소리들이 들어왔습니다. 새소리, 나뭇잎 소리, 처마 끝에서 마지막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옆에서 서연의 빗자루가 돌을 쓰는 소리. 이 사찰에서 진호가 10년 동안 들어온 소리들 사이에 처음 듣는 소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마당 한쪽을 다 쓸고 잠깐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새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 구름 사이로 해가 뜨기 전 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란색도 붉은색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색이었습니다. 예쁘네요. 새벽이. 진호가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 못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연이 진호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새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새벽의 새소리는 평소와 다릅니다. 물냄새도 다릅니다. 공기가 씻긴 냄새가 납니다. 돌이 빗물을 머금었다가 내놓는 냄새도 있고요.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것도 다릅니다. 빗물에 젖은 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갑습니다.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다 압니다.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새벽이 온다는 것은 압니다. 서연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여기서 혼자 살아온 방식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있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회인지 수행인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방식인지 진호 자신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금 이 새벽 이 마당에서 서연의 눈에는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고 새소리가 점점 많아지는 시간이었고 돌마당에서 빗물 냄새가 올라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당 처마 끝에서 마지막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7장. 아침이 왔습니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이라 해가 제일 늦게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빛은 왔습니다. 처음엔 법당 기와 끝에 닿았고 그 다음엔 마당 돌바닥 위쪽부터 밝아왔고
마지막에 처마 밑 그늘이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진호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뚜막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 솥 안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 된장이 풀리는 냄새가 부엌 안에 퍼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엌만 보면 알 수 없었습니다. 낡은 솥, 낡은 부뚜막, 낡은 손. 10년째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가져온 구급 처치로 옆구리 상처를 임시로 막았고 발바닥에는 거즈를 붙였습니다. 수사팀 여성 요원이 여분으로 갖고 있던 재킷을 빌려 입었습니다. 찢어진 흰 블라우스 대신이었습니다. 어딘지 어색했는데 그게 재킷 때문인지 아니면 이 공간에 이렇게 서 있는 자신이 어색한 것인지 서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됩니다. 매번 됩니다예요. 익숙한 일이라서요. 서연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호가 막지 않았습니다. 막는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연이 진호 옆에 쪼그려 앉아서 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두부가 들어있었고 파가 들어있었습니다. 단출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드세요? 다르게 먹을 이유가 없어서요. 질리지 않아요? 맛을 위해 먹는 게 아니라서요. 서연이 그 말을 받아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뭘 위해 먹는 것이냐고 물어보려다가 묻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먹는 것, 그게 전부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을 보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밥이 됐습니다. 진호가 밥그릇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오래 쓴 나무 그릇이었고 하나는 어디서 났는지 다른 것보다 조금 깨끗한 사기 그릇이었습니다. 진호가 사기 그릇에 밥을 담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받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호가 먼저 합장을 했습니다. 서연이 잠깐 보다가 따라했습니다. 합장을 해본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이 모아지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된장국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살짝 데일 만큼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도망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된장국 한 모금이 배 안으로 들어가자 몸이 그제서야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마당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긴 돌마당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젯밤 그 마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조용하고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진호가 듣고 있었습니다. 제 법무팀이 움직이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현금이 편하시면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이 사찰 수리 비용이든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것이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서연이 말하면서 자신이 이 말을 거절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말하는 것은 말이라도 해야 자신의 예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래도요. 그래도 없습니다. 서연이 진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진호의 얼굴 오른쪽에 닿고 있었습니다. 눈 없는 얼굴에 빛이 들어오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눈이 있으면 빛에 반응해서 눈을 가늘게 뜨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하는데 진호는 그냥 받았습니다. 피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빛이 닿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 있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기 있으면 되는 사람. 서연이 그 말을 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여기 있으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서연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살부터 무언가가 되어야 했고, 무언가를 해야 했고, 무언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 서연에게는 사치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산에서 그것 하나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진호가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외롭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산에 올라온 것은 사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것들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럼요. 마주하려고요. 매일 이 마당에서 이 불상 앞에서 눈을 감으면 오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다 보면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진호가 마당 쪽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달라지는 중입니다. 아직 다 됐다고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살상 파편을 맞추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것처럼입니다. 서연이 계단 위에 올려둔 보살상 파편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파편들 위에도 닿고 있었습니다. 깨진 돌들이 아무렇게나 놓인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서연이 어젯밤의 모양을 맞춰보며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어느 파편이 어느 것에 붙을지 손으로 더듬으며 가늠해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밥그릇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달라지는 중인 것 같아요. 말하고 나서 스스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낸 것이 언제였는지 아니면 처음인지 광명그룹 회장이 누군가 앞에서 이런 말을 꺼낸 것이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6개월 동안 혼자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요. 저는 이게 끝나면 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혼자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가 사는 방식이니까. 근데 이 된장국 한 그릇 먹으면서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진호가 듣고 있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진호가 빈 밥그릇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데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서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안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말이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까 USB를 품었던 그 자리에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사팀 담당자가 마당 입구에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병원 이송차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옆구리 상처를 제대로 처치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밥그릇을 진호에게 돌려줬습니다. 진호가 두 그릇을 포개 들었습니다. 서연이 진호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할 말을 찾는 것 같았는데 찾아지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말 대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이 오래 진호가 그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허리가 숙여지는 무게와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꼈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가진 것을 전부 내려놓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사였습니다. 잘 내려가십시오. 진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맨발에 거즈를 붙인 발로 빗물에 씻긴 돌마당을 건너갔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진호가 부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밥그릇 2개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 뒷모습이 어젯밤 빗속에서 총 앞에 서 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냥 오래된 절집의 오래된 공양주였습니다. 서연은 한참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연이 사찰 입구를 빠져나간 뒤 산길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호는 그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로질러 법당 문까지 닿아 있었고 빗물에 씻긴 돌들이 그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진호가 돌아섰습니다. 계단 위에 올려둔 보살상 파편들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자리인지 손끝이 먼저 알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깨진 것을 맞추는 일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진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세상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뭐든 좋으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